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명숙, 올해 65살입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이제는 그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22년 전 저는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사업 실패로 1억이 넘는 빚을 제게 떠안긴 채 사라졌습니다. 당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저는 눈물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정부 일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죠.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큰딸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알바를 시작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2년이 흘렀고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을 때는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는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어느새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을 앞둔 아들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 방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그저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4개월 전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중 한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혼해서 정말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사업도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요즘엔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노후를 즐기고 있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행복을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경희의 전 남편이었던 강민호 씨였습니다. 경희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민호 씨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중년 신사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숙 씨,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그의 환한 미소가 묘하게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자는 그의 제안에 어쩌면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에 이끌려 그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숙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두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다니.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호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명숙 씨,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전 남편의 폭력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거절하자 그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강민호 씨는 더욱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꽃을, 가끔은 소박한 선물을 건네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명숙 씨, 남은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경제적인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열렸고 결국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강민호 씨를 만나본 후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2년 만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재혼 초기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 저녁마다 강민호 씨와 함께하는 산책.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호 씨가 사업 관련 모임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늦어도 미리 연락이 왔는데 그날은 문자 한 통 없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을 테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강민호 씨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사업 때문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엔 걱정되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사업이 어려워졌어. 당신이 이해해줘야 해.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혼 2달째 되던 날, 강민호 씨가 갑자기 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인데 통장은 왜 따로 써? 식사 중에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22년 동안 모은 돈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물론 부부니까 함께 관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22년 동안 혼자 힘들게 모은 저축이었고 저의 유일한 안전망이었거든요.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제가 망설이자 강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날 신뢰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하는데. 나 요즘 사업 확장하려고 자금이 필요해. 당신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고. 그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 결국 저는 적금 한 개를 해지해서 5천만 원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업 잘 되길 바랄게요. 강민호 씨는 기뻐하며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 와인까지 사왔어요.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했던 첫 한 달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역시 돈 문제였구나. 이제 다시 잘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업 자금을 지원한 후에도 강민호 씨의 귀가는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라며 짧게 끊었어요.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연락 없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 100일이에요. 저녁 준비했는데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죠. 강민호 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술에 취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많이 피곤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끄러워.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자나 만나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폭언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술이나 한 잔 더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는데 실수로 테이블에 약간 흘렸어요. 그 순간 강민호 씨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 남편의 폭력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씨는 그런 저를 무시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민호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여보, 어젯밤에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냥 술 때문이길,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용서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이런 시간을 겪는 거야. 익숙해지는 과정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의 일을 마음 한구석에 묻었습니다. 그 후 약 2주간은 다시 평화로웠어요. 강민호 씨는 다시 다정해졌고 주말에는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사업은 바쁘다고 했지만 최소한 매일 저녁 식사 전에는 연락을 해주었어요. 여보, 오늘 사업 파트너와 좋은 소식이 있어. 곧 큰 계약을 성사시킬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강민호 씨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4개월째 또다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강민호 씨의 지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성의 명함. 그냥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뒷면에 적힌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라는 메모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갑에 있던 명함, 그 여성분이 누구예요? 순간 강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지갑을 뒤졌어. 아니요, 세탁하려고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호 씨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냥 사업 파트너야.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신문을 받아야 해? 다시 한번 폭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보다 더 오래,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는 의심 안 할게요. 그날 밤 강민호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강민호 씨를 믿어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일찍 나가서 일하고 온 것처럼. 하지만 옷에서는 여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후 강민호 씨의 귀가는 더 뜸해졌고 주말에도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강민호 씨가 집에 있을 때는 늘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결혼 5개월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민호 씨가 일찍 귀가했어요. 오랜만에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강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 이번에 정말 크게 성공할 것 같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라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그것보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강민호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움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출이 필요해. 그런데 내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당신 명의로 좀 대출을 받았으면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억 정도. 걱정 마. 내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강민호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또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했어?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강민호 씨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2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컸습니다. 여보, 저도 돕고 싶지만 그 정도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가진 돈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당신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금 필요한 건 대출이야, 대출.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너무 세게 밀쳐서 제가 벽에 부딪혔어요. 등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어. 젊고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저 몸을 웅크리며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강민호 씨가 휴대폰을 들더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서 서류 처리할 거야. 알았지? 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다정했다가 점점 폭력이 심해졌죠. 결국 1억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이혼했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자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강민호 아저씨가 뭐 어떻게 했어요? 딸의 직감이 놀라웠습니다. 아마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폭언이 시작된 날부터 지난 밤 있었던 폭력까지. 엄마, 당장 거기서 나와요. 지금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 지금은 새벽이고. 내일 아침에. 엄마, 지금 짐 챙겨서 나와요. 1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가방에 챙겼어요. 통장, 신분증, 몇 벌의 옷. 사진 한 장을 보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시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폭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민호 씨, 그도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새벽 4시 딸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같이 집으로 가요.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데리고 갈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어요. 내가 뭔데 참견이야. 명숙은 내 아내야. 강민호 씨가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당하게 놔둘 수 없어요. 우리 엄마예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강민호 씨의 손이 딸의 얼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깨졌어요. 22년 전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려 했을 때 제가 몸으로 막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요. 저는 딸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해도 참았지만 내 딸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때 딸이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정폭력이요. 증거도 있어요. 딸이 제 팔에 있는 멍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어요. 여보,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이러지 말고. 하지만 이제는 그의 달콤한 말이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 저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제 물건 가지고 딸과 함께 나갈게요. 잠깐 돈은, 내가 당신한테 준 돈은. 강민호 씨가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무슨 돈요? 오히려 제가 5천만 원을 줬잖아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당신은 내 집에서 몇 달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그 말에 딸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당신한테 줬는데요. 강민호 씨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당신 같은 늙은 여자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텐데. 그 말에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강민호 씨. 덕분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네요. 이제 정말 떠나겠습니다.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강민호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작은 차에 탑승해 그 고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을 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운전 중인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제 대답에 딸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다고 했어요. 손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딸은 저를 작은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푹 쉬어요. 저는 오늘 휴가를 냈으니까 엄마랑 함께 있을게요.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 분노, 후회, 아니면 안도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이 뜨거운 차를 가져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게.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괜찮겠어요? 응,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팔과 등에 남아있는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고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아주머니, 용기 내서 신고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폭력은 참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씨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강민호 씨, 방금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명숙 씨인가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강민호 씨의 전 부인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이요? 네, 명숙 씨가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속 여성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강민호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과 더 결혼했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처음엔 다정하다가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네, 5번째예요. 저는 3번째였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건 꼭 처벌받아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지연 씨가 소개해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박소영 씨, 4번째 부인이었던 이미라 씨, 그리고 저. 모두 60대 초반의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민호의 수법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만났어요. 신문사에 부고가 났거든요. 박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매일 꽃을 보내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미라 씨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아파트 2채가 있었죠. 결혼하고 3달 만에 하나를 강민호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거절하자 폭력이 시작됐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패턴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신고는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이 나이에 또 속았다는 게. 그리고 신고해도 별 소용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신고했을 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이미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게 조심했어요. 멍이 드는 곳도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만 골라서 때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증언의 무게가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증거도 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공동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경험, 증거물, 진술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민호는 단순한 가정폭력자가 아니라 결혼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는 중년 여성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결혼한 후 재산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뒤 다음 희생자로 넘어가는 패턴을 반복했던 거예요. 이번엔 꼭 처벌받게 해야 해요. 박소영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저는 2번이나 같은 유형의 남자에게 속았을까요? 왜 그토록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어느 날 심리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숙 씨, 혹시 외로움이 두려우셨던 건 아닐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경고 신호를 무시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2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 그것들이 저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손녀가 할머니랑 놀고 싶대요. 딸이 어느 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마음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졌어요. 그리고 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중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가 해외로 도주하려던 것을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희는 모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후 재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저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증언을 했고 물리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강민호는 실제로 사업체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가 말했던 프랜차이즈는 허구였고 그의 수입원은 오로지 결혼 사기로 얻은 돈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강민호는 결혼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 피해자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무거운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웃음이 넘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여행을 다니려고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거든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미뤄두었던 꿈을 이제 이루려고요. 이미라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배워볼까 해요. 항상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김지연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멋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용기 있는 분이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용기 내지 못했을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어요. 강민호에게 빼앗긴 5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지만 아늑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 2회 복지관에서 글쓰기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씨,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바로 글감이에요. 그 용기와 극복의 과정을 글로 남기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글을 쓸수록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글쓰기 발표회에서 제 이야기를 낭독했어요. 그날 청중 중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도 있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음 주 신문에 황혼의 용기, 65세 명숙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다른 노년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현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 제 경험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경찰서나 상담센터에 동행해 주었어요. 어느덧 저는 지역 내 노인 가정폭력 예방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매주 모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노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노년층을 위한 데이트, 사기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주 2회 글쓰기 교실, 주 1회 노인 가정폭력 예방 모임, 그리고 주말에는 딸네 집에서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녀는 제가 슈퍼할머니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해요. 돌이켜보면 강민호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몰랐던 제 내면의 용기와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65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노인 가정폭력 예방 모임이 지역 방송국의 주목을 받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명숙 씨,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실 수 있었나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딸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상황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을 끌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여성분들도 계셨어요.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78인데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처음 모임에 오신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연세가 어떻든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건 결코 늦지 않아요. 모임이 끝난 후 그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요, 명숙 씨. 60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볼까 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제가 겪은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소설 쓰기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은 제게 소설 속에 제 경험을 녹여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매일 조금씩 소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황혼의 빚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노년 여성들의 연대와 치유를 그린 이야기예요. 지난달에는 딸과 사위, 손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여행다운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손녀가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를 보여줬어요. 할머니한테 선물이에요. 그 작은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보물을 가졌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의 사랑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보물을. 더 놀라운 일은 얼마 전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역신문에 실린 제 이야기를 읽고 에세이집 출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명숙님의 이야기가 많은 노년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 책으로 엮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낸다니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명숙아, 오늘도 행복하자. 내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저는 강민호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제 안에 숨겨진 강함을 발견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미래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빛 노후지혜와 함께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노후지혜에서는 우리 노년층의 다양한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